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정당에 대해서 좀 알아보겠습니다. 정당. 우리가 잘 아는 것 같아도 실제로 들여다본 적이 별로 없기 때문에 생소한 부분들이 좀 있을 겁니다. 정당, 파티, 포리티컬 파티, 정당. 정당은 이 10대가 통하는 정치학 이 책의 171쪽에서 177쪽의 내용이 좀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정당이란 게 무엇인가? 정당의 사전적 정의는요, 정치 이념을 같이 하는 사람들의 자발적 정치 결사체입니다. 두 가지 핵심 내용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첫째, 정치 이념을 같이 하는 사람들. 두 번째, 자발적 정치 결사체. 그러니까 정치 이념이 다른 사람들이 한 정당 하는 거는 이상한 거다 이거죠. 두 번째, 자발적이지 않고 위로부터 억지로 강제로 만든 정당은 이건 제대로 된 정당이 아니다 이런 뜻입니다. 시민들의 자발적 정치 결사체, 이게 정당이에요. 그런데 뭔가 엉뚱한 목적으로 강제로 뭔가를 조직했다, 외부의 힘을 가지고, 이거는 정당의 탈을 썼을 뿐이지 정당이 아닙니다. 이런 게 공산당이죠. 공산당은 자발적 정치 결사체가 아니에요. 그건 혁명 조직이지. 정치 이념을 같이 하는 거는 맞아요. 공산당만큼 정치 이념이 딱 하나로 되어 있는 정당은 없죠. 그런데 자발적 정치 결사체는 아니에요. 혁명 조직에 의해서 강제로 만들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정상적인 제대로 된 정당이 아닙니다. 혁명 단위죠. 혁명 조직이지. 그러니까 이석기가 얘기하는 RO가 딱 맞는 거예요. 리볼루셔너리 오르가니제이션. 우리 자유주의, 자유파 또는 자유민주주의 정치 체계에서 활동하는 정당은 그런 공산당 같은 혁명 조직, 이걸 빼놓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럴 때는 정치 이념을 같이 하는 자발적인 정치 결사체, 자발성과 정치 이념, 이 두 개가 정당의 핵심 요체예요. 그렇게 놓고 보면 우리가 뭐 요즘도 정당 혁신해야 된다는 얘기들을 하잖아요. 그러면 정당 혁신이라고 하는 것은 뭔가 오랫동안 쌓인 때를 다 씻어내고 낡고 남루해진 옷을 벗고 새 옷을 입고 좀 더 건강하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건강하게 된다는 뜻은 뭐냐면 정당 본연의 취지에 맞게 다시 세운다는 뜻이잖아요. 그럼 정당 본연의 취지가 뭐냐? 정치적 이념을 같이 하는 자발적 정치 결사체, 이거예요. 정치 이념을 같이 하는 자발적 결사체로 정당을 다시 재구성, 리모델링 하면 되는 거예요. 그게 혁신이에요. 그러니까 정당 혁신을 할 때 있어 제일 먼저 봐야 될 것은 우리가 과연 정치 이념을 같이 하고 있는가, 또는 우리는 어떤 정치 이념으로 모인 집단인가, 이걸 제일 먼저 확인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더불어민주당과 이념이 같을 수는 없잖아요. 정의당과 이념이 같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정의당과 다르고 더불어민주당과 다른 국민의힘의 정치 이념은 뭔가? 그거 우리가 확인해야 되는 겁니다. 늘, 항상, 언제나. 그것이 당헌 전문에 나와 있는 겁니다. 헌법 전문가 같이 당헌 전문에 나와 있는 것이 바로 그 정당의 이념, 국민의힘이라는 정당의 이념이에요. 그 이념에 함께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국민의힘 당원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당의 이념, 그 당의 이념을 김종인이가 여러 차례 오염시켜 버렸어요. 함부로 막 뜯어고치려고 하고 그랬어요. 그래서 국민의힘의 혁신은 무엇보다도 국민의힘의 정치적 이념성을 분명히 하는 것에서 시작돼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 뭐 새로운 얘기가 아닙니다. 정당이 정당답게 활동하려면 그 정당의 이념이 분명해져야 된다. 왜? 정당이란 모름지기 정치 이념을 중심으로 모인 결사체니까. 자, 정치 이념을 같이 하는 자발적 정치 결사체가 정당이다. 이런 정당을 우리는 그냥 정당 하지만 이런 정당을 우리는 국민정당, 대중정당이라고 부릅니다. 국민정당,
대중정당. 국민들 중에 누구나 다 정치 이념을 같이 하는 사람들이면 자유롭게 가입할 수 있는 그런 대중적인 정당. 그것이 우리가 지향하는 정당의 모습입니다. 국민정당, 대중정당이죠. 그러면 세상에 국민정당, 대중정당 아닌 정당도 있나? 예, 있어요. 북한의 조선노동당, 중국의 중국공산당. 이거 국민정당 아닙니다. 대중정당 아니에요. 계급정당이죠. 국민정당이 아니라 계급정당이에요. 대중정당이 아니라 혁명 엘리트들의 정당이에요. 우리가 정당에 가입할 때는 어떻게 합니까? 나는 국민의힘의 정당 이념에 동의해. 그래서 정당에 가입하고 싶어. 그리고 정당 회비 내면 되죠. 당료, 당비. 지금 1,000원입니까? 그거 당원이 되는 거예요. 국민의힘 당원 되는데 뭐 시험 봅니까? 국민의힘 당원 되는데 누가 내려와서 검사합니까? 아니잖아요. 본인인 것을 확인은 하지만, 본인인지 아닌지는 확인을 하지만 그냥 입당하겠다 그러면 그날로 당원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그게 국민정당이고 대중정당이니까. 근데 공산당은 어떻습니까? 안 그래요. 공산당은 입당하려고 그러면 무지무지 어려워. 몇 개월간 훈련을 거쳐야 되고, 그리고 시험을 봐요. 그리고 심사를 거쳐서 이 사람이 공산당의 당원이 될 수 있는 자격이 있는지 없는지를 아주 면밀히 조사를 합니다. 신원조회 이상으로 합니다. 혹시 아버지, 할아버지 중에 반혁명 분자가 없었는지, 반당 분자가 없었는지 다 검사합니다. 왜? 거기는 계급정당이고 엘리트 정당이니까. 국민정당, 대중정당이 아니니까. 거기는 혁명 조직이니까. 그러니까 자격을 심사하고 조사를 하고 시험을 보고 그러는 겁니다. 입당하는데 몇 개월씩 걸리고 몇 달씩 걸리고 몇 년씩 걸리기도 해요. 또 아예 입당이 완전히 불허되는 경우도 있어요. 확인이 다르죠. 뒤에 당자가 붙은 것만 같지 자유우파의 정당, 자유민주주의 체제에서 활동하는 국민의힘과 같은 이 자유우파 정당은 중국공산당이나 조선노동당과 같은 공산당하고 두 가지 차원에서 완전히 다르다. 첫째, 우리는 국민정당이고 저쪽은 계급정당이다. 우리는 대중정당이고 저쪽은 엘리트 정당이다. 저쪽은 전위조직이다. 혁명조직이다. 이렇게 확연히 다른 겁니다. 그것을 분명하게 인식해야 됩니다. 자, 저쪽 좌파들은 계급정당이고 엘리트 정당이기 때문에 혁명을 목적으로 해서 만든 정당이기 때문에 공산당의 전략 전술에 입각해서 행동합니다. 공산당의 전략 전술에 입각해서 선거가 유용하다 싶으면 선거에 참여하고 선거를 부정해야 되겠다 싶으면 선거 무효투쟁, 선거 보이콧 투쟁을 망설임 없이 합니다. 다 공산당의 적화 전략의 수단이니까. 그러나 우리 국민정당, 대중정당인 우리 자유우파 정당은 선거는 어떤 경우에도 존중돼야 될 거의 유일한 수단이죠. 정권을 잡는 데 있어서. 선거 보이콧이란 있을 수 없는 거죠. 선거를 통해서만 집권이 가능하니까. 그런데 정당의 목표는 집권이니까. 그렇게 다릅니다. 국민정당이자 대중정당인 우리 국민의힘, 국민의힘은 그 직접적 목표가 정권 쟁취에 있어요. 정권 쟁취에 있어요. 그러니까 정권 쟁취를 하려면 선거라는 방식을 통해서만 정권 쟁취를 하는 겁니다. 정당이 쿠데타 하거나 이 자유우파, 국민정당, 대중정당이 무슨 혁명을 하거나 이런 거 아닙니다.
국민의힘과 같은 국민정당, 대중정당, 자유우파 정당은 오로지 선거를 통해서 정권을 잡기 위해서 활동하는 거예요. 선거에서 이겨서 정권을 잡기 위해서 활동하는 거죠. 선거에서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무조건 표를 많이 얻어야 돼요. 표를 많이 얻어야 돼요. 자유우파 정당을 강력하게 지지하는 아주 밀도 높은, 강도 높은 지지자도 투표소에 가면 한 표예요. 그냥 저게 뭐 하겠어? 하고 그냥 자유우파 정당을 시니컬하게 보는, 건들건들하면서 시니컬하게 보는 그런 중도파도 찍을 데 없으니까 그냥 이번에는 국민의힘 찍어줄까? 하고 가서 찍으면 그것도 한 표입니다. 아주 강도가 세고 밀도가 높은 자유파의 이 표도 한 표고, 건들건들하면서 어쩌다가 한번 찍어주는 이 중도 부동층의 이 한 표도 한 표예요. 이 표는 질적으로 달라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선거에서 이기려면 밀도 높고 강도 높은 자유파, 찐 자유파의 표뿐만 아니라 건들건들하면서 어쩌다가 찍어주는 중도표의 표도 우리가 가져오기 위해서 노력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배알이 꼴리는 상황이 벌어지는 거죠. 야, 우리가 저것들까지, 저런 놈들까지 우리가 표를 얻어서 뭘 집권을 해야 돼? 차라리 안 하고 말지. 그러려면 대중정당 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대중정당을 하면서 선거를 통해서 집권해야 되겠다고 하는 목표를 세운 한 바로 정말 건들건들하면서 어쩌다 찍어주는 중도표의 한 표 때문에 선거에 이기기도 하고 지기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표들까지 하나하나 다 모아서 집권을 하는 겁니다. 그걸 한마디로 표현하면 캐치올 전략, 이렇게 얘기합니다. 캐치올 전략. 밀도 찐하고 농도가 찐하고 강도가 센 자유우파 표뿐만 아니라 건들건들 건성건성 하면서 어쩌다 한번 찍어주는 중도표까지 모두 표를 모아서 집권을 해야 되는 전략. 이게 캐치올 전략이에요. 강성우파의 표도, 자유우파의 표도, 중도의 표도, 중도 좌파의 표도, 심지어는 좌파의 표 중에서 저 문재인 주사파 세력한테 실망하고 돌아선 표까지도 일단 하여튼 우리를 찍어준다 그러면 무조건 긁어 모아야 된다. 이게 캐치올입니다. 캐치올. 모든 표를 다 끌어오자. 당신은 좌파였는데 난 당신 표 안 받아. 선거는 그런 거 아닙니다. 당신 말이야, 조금 전에 내가 명함 줄 때 기분 나쁘게 봤던데 나 당신 표 안 받을래.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리 배알이 꼴려도, 기분이 나빠도, 자존심이 상해도 한 표 주겠다 그러면 고맙습니다 하고 받아와야 되는 거예요. 그게 캐치올 전략이에요. 이 캐치올 전략을 구사하려면 중심이 먼저 분명하게 서 있어야 돼요. 무슨 얘기냐? 안이 꼽지만 중도한테 가서 그 사람들이 솔깃해할 만한 공약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야 표를 줄 거 아닙니까? 안이 꼽지만. 진짜 하기 싫지만 중도 좌파 같은 사람한테도 가서 그 사람들 입맛에 맞는 얘기도 하면서 한 표라도 갖고 와야 되잖아요. 그런데 정당이, 후보가 그런 식으로 캐치올 전략을 구사하면 이거를 이 정당의 정통 지지자, 자유우파 그룹이 모르냐 하면 모를 수가 없잖아요. 요즘 같은 미디어 정치 시대에 대통령 후보가 가서 중도 좌파한테 그 사람들 입맛에 맞는 공약을 하고 중도표한테 입맛에 맞는 공약을 하고 다니면
그게 실시간으로 다 보도가 되고 동영상이 돌아다닐 텐데 그걸 우리 자유파, 주류 자유파가 어떻게 모를 수가 있습니까? 그럴 때 이 자유파의 반응이 두 가지예요. 하나는 야, 저 사람 저기 가서 얘기하는 거 보면 저 대통령 후보 말이야. 저거 우리 편 아니지 않아? 그거 좀 사상이 의심스럽지 않아? 라고 의심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큰일 나죠. 괜히 뭐 몇 표도 안 되는데 중도표나 중도 좌파한테 가서 얼씬거리다가 진짜 표가 무더기로 있는 이 주류 자유우파 표가 분산돼 버리면 선거 해보지도 못하고 무너지거든요. 절대 그러면 안 되죠. 그런데 또 다른 반응, 이런 반응이 있을 수 있습니다. 뭐냐? 야, 너 어제 봤어? 우리 후보가 저 중도한테 가서 뭐 중도 입맛에 맞는 공약 얘기하던데 너 어떻게 생각하냐? 야, 그거 당연하지. 우리가 이기려면 그렇게 해야지. 아이, 그 후보는 확실한 우파야. 야, 그런 거 걱정할 거 없어. 야, 이기고 봐야지. 이런 반응이 있을 수 있어요. 그죠? 이런 반응이 나오면 이 사람 이기는 겁니다. 이게 뭐냐? 중도를 공략해야 되는데 이 중도를 공략하는 도중에 자유우파 본대에서 의심하지 않고 그 후보를 밀어줄 수 있을 정도로 이 후보가 먼저 자유우파의 신뢰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충분히 이 자유우파의 신뢰를 받지 못하고 괜히 중도표 캐치홀 한다고 중도표 만나러 다니다 보면 집토끼인 줄 알았던 이 고정지지층이 흩어져 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무너져 버린다는 거예요. 선거를 제대로 치르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캐치홀 전략 좋은데 이거 해야 이기죠. 캐치홀 전략을 하려면 먼저 중심을 분명히 세워놓고 해야 된다는 겁니다. 어떤 경우에도 흔들리지 않는 중심을 먼저 세워야 캐치홀이 가능해진다는 거예요. 대표적인 예가 박근혜였습니다. 박근혜라는 정치인은 확고하게 중심을 세우고 중도표를 캐치홀하러 다녔기 때문에 어떠한 동료도 흔들림도 없었어요. 윤석열도 유사한 사례라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문재인 좌파 세력과 투쟁하는 과정에서 우리 자유우파가 어쨌든 윤석열을 선택하게 됐어요. 그래서 윤석열에 대한 지지가 아주 강력해졌습니다. 그걸 기반으로 해서 윤석열이 중도로 나가고 중도 좌파까지 심지어는 다녀도 야, 저거 이기려고 그러는 거야. 이기려면 어쩔 수 없잖아. 라고 자유우파 주류에서 독려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윤석열 당선이라는 기적을 일궈낸 겁니다. 그러니까 캐치홀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뜻이에요. 캐치홀은 자유우파 주류의 강력한 지지를 받는 사람만이 캐치홀 전략을 효과적으로 구사할 수 있다. 이런 뜻입니다. 이제 정당과 관련된 한두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오늘 특강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나라 헌법은 정당의 정치의 기본 단위로 정당을 인정합니다. 정당 정치를 정치활동의 중심에 두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당의 발전이 곧 대한민국의 정치 발전으로 연결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정당 정치의 발전을 위해서 국가가
국민의 세금을 지원해야 된다고 하는 발상까지 가는 겁니다. 그래서 정당 지원금이 정당한테 지급되는 겁니다. 생각보다 그 액수가 큽니다. 이 얘기는 뭐냐? 우리나라의 모든 정치관계법이나 선거관계법은 정당을 기본 단위로 해서 구성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정당을 기본으로 해서 정치관계법, 정치자금법, 선거법 같은 것들이 쫙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럼 정당을 중심으로 해서 그게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무소속은 엄청난 불이익을 감수할 수밖에 없어요. 정당에 소속해 있지 않는 일반 시민이 무소속으로 국회의원에 나간다, 대통령에 나간다, 정당 출신의 후보에 비해서 엄청난 불이익을 감수할 수밖에 없도록 정당법, 선거법이 만들어져 있다는 뜻이에요. 불이익이 너무 큽니다. 그래서 선거 한 번 해본 사람이면 누구나 다 아이고 무소속은 안 돼. 아이 무소속으로 나가지 마. 죽이 되든 밥이 되든 어쨌든 정당 소속이어야 돼. 꼭 여당이나 제1야당 아니어도 돼. 3당, 4당이라도 상관없어. 일단 정당 후보가 되면 많은 것들을 할 수 있어. 그런데 무소속이 되면 할 수 있는 게 거의 없어. 그런 얘기들을 하게 됩니다. 무소속이 결과적으로 굉장한 불이익을 받을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근데 그거는 우리 국민의 선택이에요. 우리 헌법적 선언이 그렇게 돼 있거든요. 정당 활동을 통해서 정치 발전을 도모한다. 국가가 정당 활동을 지원한다. 이렇게까지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는 무모하게 무소속을 선택하는 그런 경우는 없기를 바랍니다. 실제로 이 무소속 또는 제3지대가 지난 70여 년의 한국 정당 정치사에 끊임없이 시도됐는데 한 번도 성공한 적이 없어요. 이것은 무소속이 그만큼 불이익이 크다는 것이고, 양당 구조가 정립된 상태에서는 제3당, 제3지대라고 하는 것이 국민의 선택을 받아서 대통령이 되거나 정권을 잡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는 뜻입니다. 이 마크롱이죠.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 마크롱 혁명은 프랑스적 상황에서 마크롱과 같은 인물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지, 마크롱이 성공했다고 해서 한국에서도 뭐 무소속 제3지대 한번 해보자, 아직은 시기상조다.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자, 이제 정당 중심으로 다시 논의를 돌리면, 이 정당도 다 똑같은 정당이 아니에요. 우리나라에서는 뭐 사실은 근거가 별로 별로 없는데, 하여튼 국회의원 의석 20석이 무슨 대단한 기준으로 돼 있어요. 국회 의석 20석. 이게 교섭단체라고 하는 거거든요. 교섭단체. 국회의원이 20석에 20명이 되면 그것을 국회에서 교섭단체로 인정을 해줍니다. 교섭단체로 인정을 해준다는 뜻은 뭐냐면, 모든 국회 운영을 협의하는 여야의 협의 테이블에 앉을 자격을 준다는 뜻입니다. 국회 운영의 주체가 되는 거예요. 당연히 국회 운영의 주체로서 여러 가지 예우가 이루어집니다. 예를 들면 교섭단체가 되면 국회 안에 대표실이 마련되고, 정당의 지원금이 달라지고, 국회 상임위에 배치되는 순서가 달라지고, 모든 것이 다 달라집니다. 그런데 어디에도 왜 그 교섭단체가 20명이나 돼야 되는지는 설명하고 있지 않아요. 그냥 20명이야. 이 교섭단체라는 조항을 만들 때부터 소수정당의 난립을 막자라고 하는 문제의식이 있어서
20명의 교섭단체를 정한 것 같아요. 법률로. 그러다 보니까 지금과 같은 다원화된 사회, 다층적인 사회, 사회적 소수자들의 목소리가 어느 때보다도 커지고 그 목소리가 어떤 형태로든 국정 운영에 반영이 되고 입법 과정에 반영이 돼야 될 상황에서는 아니 국회의원 20명이 안 되면 교섭단체 구성이 안 되고 국회 운영에 개입도 할 수 없다. 이게 무슨 말이 되는 소리냐. 교섭단체의 문턱을 낮추자. 아예 없애자. 이런 문제제기가 지난 10여 년 동안 계속돼 왔습니다. 사실은 교섭단체라고 하는 그 제도가 없는 나라가 많습니다. 아니 헌법기관이라며 국회의원이 그러면 국회의원 한 사람 한 사람이 헌법기관인데 왜 어떤 헌법기관은 교섭단체가 에 들어갔다고 해서 발언권이 커지고 어떤 헌법기관은 교섭단체의 바깥에 있다고 해서 국회 활동도 제대로 못하게 제약하냐. 그런 문제가 제기돼야 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아예 교섭단체를 그 교섭단체라는 제도 자체를 안 갖는 나라, 없는 나라가 많습니다. 근데 어쨌든 우리나라는 교섭단체라고 하는 제도를 수십 년간 운영을 해왔어요. 하루아침에 없애는 건 어려울 겁니다. 그래서 20석이라는 기준이 시대 흐름에 맞지 않다. 다원화된 시대, 다층적인 여러 목소리를 들어야 되는 시대에는 맞지 않다. 교섭단체를 대폭 자격 요건을 낮추자. 이를테면 5석만 돼도 교섭단체로 인정을 해주자. 3석만 돼도 인정을 해주자. 이런 논의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저는 현실적으로 5석 정도로 낮추는 것도 한번 검토해 볼 만하다 생각합니다. 그렇게 낮춰주면 현재 정당 구조로 보면 정의당까지 교섭단체로 인정하는 거가 됩니다. 그러면 여야 원구성 협상을 할 때라든지 또는 정기국회 의사일정을 논의할 때라든지 세 당, 1당인 더불어민주당, 그 다음에 2당인 여당의 국민의힘, 그리고 5석으로 낮춰줄 경우에는 정의당, 이 세 당에서 원내대표가 나와서 협상하는 거예요. 그게 어떻다고요. 우리 여당 입장에서는 야당 둘이 나오는 게 더 좋아요. EJ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게 아마도 다원화되어 가는 또 사회적 소수자의 목소리를 조금 더 적극적으로 반영해야 된다는 시대적 흐름에도 맞는 방향일 거예요. 그래서 이 교섭단체라는 별것도 아닌 이 기준, 이거 하나 때문에 엄청난 특혜를 받는 교섭단체들과 완전히 배제되는 비교섭단체들로 나눠지고 있는 이 이상한 양극화를 해소해 나갈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이것을 더불어민주당이 아니라 국민의힘이 먼저 치고 나가는 것이 전략적으로 좋습니다. 그러면 더불어민주당을 제외한 모든 소수 정파들이 다 대환영을 하고 국민의힘에 박수를 보낼 거거든요. 정의당까지 일시적으로 우리 쪽에 유리하게 끌어들일 수도 있어요. 이런 아주 디테일하게 이런 전술적인 문제까지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릴 필요는 없지만 어쨌든 교섭단체의 그 요건 완화라고 하는 이슈가 있다. 이 점을 제가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이제 무소속이 엄청난 불이익을 받고 있다. 그 다음에 교섭단체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쓸데없는 벽처럼 만들어져 있었다. 이거 완화할 필요가 있다. 세 번째는 정당의 지도부가 지나치게 비대하고 권한이 큽니다. 사실 이게 이제 원내정당 문제와도 연결되는 것인데요. 그러니까 미국의 정당을 보면 중앙당이라고 하는 게 없어요. 아예. 미국의 공화당, 민주당을 보시면 그냥 원내입니다. 원내. 그래서 당대표는 원내대표가 당대표를 겸임합니다.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당대표, 최고위원, 중앙당 이런 거 없어요. 없고 대통령 후보를 뽑는 전당대회를 할 때 전당대회를 운영할 임시 전당대회 의장만 선출합니다. 그리고 선거는 어떻게 하냐? 대통령 후보가 결정이 되면 그 후보가 자기 사람들 모아갖고 캠프를 꾸려요. 그게 원내 정당입니다. 지금 우리나라처럼 중앙당이 엄청 크고 여기에 당 대표가 있고 최고위원들이 있고 뭐 각 시도당이 있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국회의원은 국민의 대표라고 하면서도 실제로 중앙당의 권위와 위세 앞에 꼼짝 못하고 시키는 대로 거수기처럼 하고 이런 이 모습은 미국식 정당 모델이 아니에요. 그럼 어디냐? 유럽식 정당 모델입니다. 유럽에서도 특히 좌파 정당들의 모델이 우리나라의 정당 모델과 비슷해요. 중앙당이 크고 그리고 시도당 전국 조직이 딱 있고 그 당의 국회의원은 중앙당이 시키는 대로 해야 되고 심지어는 선거를 할 때 유럽의 좌파 정당들은 선거할 때 개인 후보자 얼굴 포스터를 내지 않습니다. 빨간 장미꽃 하나만 그려놔요. 그럼 이게 사회당인가 보다. 난 사회당 지지자니까 찍어야지. 후보가 누군지도 모르고 사회당을 지지하니까 찍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현실적으로 후보가 누군지 몰라도 2번 찍어. 이번에 이렇게 선거했잖아요. 그만큼 중앙당 중심의 조직이 있는 거예요. 미국 정당하고 완전히 다릅니다. 그럼 우리가 권력구조는 대통령제로 미국식 대통령제를 따르면서 정당은 유럽식 정당 모델을 지금 운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잘 안 맞아요. 저는 중앙당을 없애자고까지는 그건 너무 지나친 획기적인 변화니까 우리가 감당할 수 없을 거예요. 중앙당과 정당 지도부의 지나치게 비대한 권한을 좀 줄여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시도당도 저렇게 시도당 위원회가 저렇게 경성조직으로 있을 이유가 없어요. 지역에 있는 지구당 중심, 또 국회의원 중심으로 이게 돌아가도록 만들어줘야 됩니다. 오세훈이가 2006년에 입은 풀고 돈은 묶는다 이러면서 지구당을 없애버려가지고 아주 기형적인 정당 구조가 돼버린 거예요. 어쨌든 이것을 다시 정상화할 필요가 있다. 동시에 제가 얘기하는 식으로 중앙당의 권한을 약화하고 국회의원의 권한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그래서 이 원내 정당의 성격을 좀 더 부각시키게 되면 그러면 이제 국회의원들이 무슨 권력체처럼 거들먹거리고 갑질을 할 가능성이 또 높아지는 거죠. 그래서 그걸 대비하기 위해서 국회의원 특권들을 대거 삭감할 필요가 있습니다. 국회의원 특권이 한 200여 가지가 된다고 그러는데 국회의원들은 별거 아니라고 하지만 별거죠. 별겁니다. 지금도 KTX는 공짜로 타고 다닐 거고 그리고 비행기는 늘 업그레이드 시켜줄 거고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국회의원이 되는 순간 그 앞에 그 동네 어귀에 경찰이 보안하는 하나 설치할 거고 그런 식으로 200여 가지의 특권이 일시에 주어진단 말이에요. 그 중에는 국회의원 헌법기관
국민의 대표기관이라고 하는 국회의원의 위상에 걸맞게 꼭 해야 될 그런 조치들도 있지만, 굳이 특권이라고까지 할 것도 없는 그런 조치들도 있지만, 그러나 대부분의 것은 없어도 되는 특권들입니다. 그래서 중앙당을 꼭 필요한 기능만 남기고 대폭 죽이고 지도부의 권한을 죽이면서 동시에 국회의원의 특권도 내려놓게 하는 거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당이 국민에게 가까이 가도록 만들어야 돼요. 국민에게 가까이 가도록. 그러면서 국민에게 가까이 가면 국민과의 소통 접점이 커지잖아요. 그만큼 정당의 리크루트, 정당의 충원 과정이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대학생위원회, 청년위원회들이 그냥 코스프레 수준으로 억지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정당이 눈높이를 낮추니까 자연스럽게 대학생위원회나 청년위원회나 이런 활동들이 활발해지고 지역사회와 밀착되는 정당 활동들이 나타나거든요. 그것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필요해요. 그래야 정당이 정상적인 피돌기가 됩니다. 무슨 나이 많은 사람들만 모여있는 꼰대 정당처럼 될 이유가 없단 말이에요. 자유파 정당이 왜 나이 많은 사람들이나 모이는 꼰대 정당이 되어야 됩니까? 가장 젊고 역동적이고 활력적인 정당이 돼야지. 꼰대는 저 좌파들인데. 꼰대 모르세요? 북한, 조선노동당, 북한이 뭐 행사하는 거 보세요. 나이 70, 80 된 사람들이 여기에 휘르르 막 훈장을 20, 30개씩 달고 다 모자 쓰고 이러고 딱 있잖아요. 여러 수백 명, 수천 명이 그러면서 김정은이 하나 바라보고 있잖아요. 그게 꼰대지. 우리 자유파가 그렇게 말라비틀어진 이 꼰대처럼 정당 활동을 해야 될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그렇게 정당을 활성화시키는 것이 우리 자유파 정당이 나가야 될 길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야 정치 이념을 갖지 않은 자발적 정치 결사체의 역동성을 끌어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야 캐치월 전략이 가능해져요. 캐치월 전략. 오늘 정당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가 뭐 정당은 원래 이렇게 생긴 거야 라고 오랫동안 관성적으로 생각을 해왔지만 그런 거 아니다. 이런 대한민국의 정당의 모습은 굉장히 기형적인 거다. 대통령 중심제라고 하는 권력구조와도 잘 안 맞는 정당 체제다. 이런 문제의식을 여러분들이 가지시고 그러면 좀 이걸 정상화, 기형적인 문제점들을 좀 쳐내고 이걸 대통령 중심제 권력구조에 맞게 그에 부합하는 이 정당 구조로 또 정당 간 경쟁 구조를 만들기 위해서 뭘 어떻게 혁신해 갈 것이냐. 적어도 정당 혁신이라고 얘기하려면 이런 정도의 고민 속에서 이 혁신 얘기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오늘 정당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생각해 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고성국TV는 자유파의 유일 정론 방송입니다. 고성국TV는 윤석열 정권을 지켜내고 2024년 총선을 승리로 이끄는데 모든 힘을 다 쏟아부을 것입니다. 고성국TV가 어떠한 외압에도 흔들리지 않고 오로지 자유우파의 정론방송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후원해 주십시오. 지금 바로 010-904-3010으로 전화 주십시오. 정론방송으로 보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성국TV 화이팅! Christmas song.